줄인다?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제 의견을 한 번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이금수 기자입니다. 국내 암 발생률 1위죠. 바로 갑상선암. 갑상선암의 명의 고려대 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김은혁 교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갑상선암은 왜 이렇게 급증하는 암인지. 네. 사실은 갑상선암은 원인은 따로 많이 밝혀져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는 예전에 이제 방사선에 좀 노출되신 분들이 한 20여 년 후에 이제 갑상선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뭐 히로시마 지역에 이제 원자 폭탄 떨어져서 그쪽에 일시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많았다든지 체르노빌에 뭐 이런 방사선 사고가 있어가지고 노출이 많았다든지 이 지역 주민들이 약 한 20여 년 후에 갑상선암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서 명확하게 이제 방사선 노출이 갑상선암을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환자들 보면 어릴 때 여러 이제 치료상 목적으로 젊은 소아암 환자가 뭐 방사선 치료를 했다. 이런 특히 두경부 쪽에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갑상선암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증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건강검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갑상선은 굉장히 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음파 대기만 하면은 갑상선은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고 진찰을 많이 하니까 많이 발견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과잉 진단 이슈가 네. 끊임없이 있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때는 뭐 결절이 0.5cm 네네. 미만이면 아예 검사도 네네네. 하지 말아라 이런 네네네네. 권고도 있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균형 잡힌 진단 기준이 있다면 뭐 어떤 사실은 암이라는 진단명을 했을 때 과잉해서 진단된다는 게 과연 맞는 표현인가 하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갑상선암이 이제 워낙 천천히 자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20년, 30년 거쳐도 거의 천천히 자라서 크게 건강에는 위해를 가하지 않는 암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진단을 사실은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그만큼 또 의료 비용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적인 뭐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진단이 많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과잉 진단 이슈가 있었고 또 대부분 그런 암들이 초기 암이고 저는 사실은 이게 암이라고 만약에 기자님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암이 발견이 됐어요. 갑상선암이. 그러면 아무리 초기 암이라고 그러더라도 이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놀랄 수밖에 없고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을 해서 초기에 치료를 하면은 갑상선도 전절제술 같은 거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띄지 않고 절반 정도만 띄는 반절제술로 끝나고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되고 또 대부분의 갑상선 암 환자들 뭐 수술 반절제 정도 하면은 나중에 갑상선 호르몬제도 복용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더라도 사실은 조금 위치가 좀 안 좋고 뭐 그리고 상대적으로 암이 크기가 크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남녀 성비가 0.3대 1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하나도 없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 저희가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유방암 진단을 하려면은 유방 초음파를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진단법이 똑같고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유방 검사를 하다가 갑상선도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니까 발견이 많이 되는 그런 이유가 좀 많지 않나 싶고요. 우리나라는 특성이 그렇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갑상선 결절이라고 그래서 갑상선에 혹이 생기면은 그 중에 이제 물론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 결절의 유병률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흔하냐? 여성 인구 중년 이상이 되면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어떤 결절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결절이 생기는 비율이 그것보단 적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갑상선 자체에 자가면역 항체라는 게 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갑상선을 계속 공격하다 보면은 염증이 생기게 되고 갑상선도 좀 붓고 커지고 그 안에 어떤 결절 같은 것도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고 기능은 서서히 떨어져가지고 기능 저하증이 대부분 오지만 일부에선 기능 항진증도 올 수 있고 근데 이런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은 보통은 이제 목의 유전이 많거든요. 여성에서 딸로 가고 엄마에서 딸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런 갑상선에 안 좋은 그런 이제 자극 같은 것도 그렇게 아무래도 여성 쪽에서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결절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암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게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다행히도 이 갑상선암 5년 생존율이 100%가 넘는 굉장히 예후가 좋은 네네네. 암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꼭 뭐 수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갑상선 암의 사실은 종류별로 이제 생존율이 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갑상선 암은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그러고 그 전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95% 이상이 갑상선 유두암이 되고요. 요 유두암은 우리가 분화 갑상선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분화도가 굉장히 좋은 암이고 진행이 굉장히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를 나눴을 때 1기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생존율이 거의 100%가 나오고 2기 되더라도 뭐 요새 98% 가깝게 나오고 뭐 3기 근데 4기로 되면은 조금 달라져요. 한 70에서 80%까지 내려가긴 하는데 이런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워낙 흔한 암이 예후가 좋기 때문에 100%뭐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두 번째로 흔한 암인 여포암도 비교적 예후는 좋습니다. 두 개를 다 분화 갑상선암이라고 부르는데 드물긴 합니다만 갑상선 근데 수질암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예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림프절 전이도 많이 하고 간이나 폐나 이런 전이도 많이 생기고 또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 경향이 한 15에서 20% 정도 있기 때문에 유전되는 암이기 때문에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유두암이라는 게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게 분화도가 아까 좋은 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70세가 넘어가는 환자들에서 일부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에서는 요 유두암이라는 분화도가 좋은 암이 분화도가 갑자기 안 좋은 암으로 바뀌는 우리가 역형성 변화라는 걸 거쳐서 미분화암으로 이제 유두암이 변할 수가 있는데요. 분화 갑상선암이 미분화암으로 변할 수 있는데 미분화암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진단과 동시에 거의 6개월 생존율, 그러니까 기대 여명을 한 6개월 정도라고밖에 못 보고 심지어는 얼마나 빨리 자라냐면은 수술하고 이렇게 떼어냈는데 환자분 5일 후에 태어나기 전까지 다시 수술 부위에서 암이 자라나는 게 보일 정도고 그게 미분화암이라고. 미분화암입니다. 분화도가 굉장히 나빠지는 건데 이게 뭐 그리고 식도, 기도 이런 데도 굉장히 쉽게 침범에 들어가 가지고 환자분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 굉장히 저희가 이 트라우마를 가족들한테 주면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계속 피토하고 못 드시고 숨도 못 쉬고 이러면서 돌아가시는데 이런 걸로 어느 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유두암이라고 다 괜찮다, 갑상선암이라고 괜찮다 이런 것들은 조금 오해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럼 꼭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수술 여부라든지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이 갑상선암 수술을 입을 통해서 흉터 없이 하는 이 경구 로봇 갑상선암 수술을 세계 처음으로 이제 고안을 하셨는데요. 이 수술법을 고안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시경 수술 그리고 또 거기서 약간 발전된 로봇 수술이라는 게 처음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개발이 된 이유는 수술을 하고 나면 여기 흉터가 이제 평생 남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들게 하고 스트레스 많이 주시는 거죠. 잘 보이는데 또 흉터가 그렇죠. 있어서. 그리고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고 그래서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뭐 여러 가지 루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뭐
겨드랑이 쪽으로도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이 됐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다 이제 흉터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멀리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째는 수술에 비해서는 이게 수술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 통증도 좀 심하고 여기 흉터가 앉을 뿐 딴 데는 또 흉터가 남는 거고 그래서 이런 수술을 어떻게 완전히 흉터가 없게 이제 만들까 이제 그리고 수술 범위를 작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무흉터 내시경 수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연 개구부 내시경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이나 항문이나 이런 데는 열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로 들어가 가지고 흉터를 안 남기고 수술하겠다는 개념인데 그게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그런 것들은 2000년대에 많이 연구되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사장이 됐는데 이 갑상선 수술도 그렇게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한 거죠. 그런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그러면 입이랑 왜 갑상선이 가까운데 왜 일로는 못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찾아봤더니 독일에서 일부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워낙 치료 성적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쪽 윤리위원회에서 막은 이제 보고들이 있었고 아주 일부 동물 실험이 각국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공은 많이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본 쪽이랑 처음에 태국 쪽이랑 그다음에 저랑 거의 동시대에 이렇게 많이들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특이하게도 처음에 내시경 기구 대신에 조금 더 정밀한 로봇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시작을 했고 장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흉터가 겉으로 하나도 안 남고 그다음에 수술 범위가 적어가지고 환자분은 통증이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면은 가까이서 더 확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정밀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암 수술했을 때 재발률도 줄일 수가 있고 특히 목소리 회복 같은 게 그냥 일반적인 성대 움직이는 큰 신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를 큰 목소리를 내려면은 그 위에 따로 존재하는 갑상선 바로 붙어서 지나가는 상후두신경, 상부후두신경의 외측까지라는 아주 작은 신경을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제일 가까이서 제일 확대돼서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요즘에 환자분들 이제 그 신경을 잘 살리다 보니까 이 목소리를 주로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 뭐 연예인, 뭐 배우, 성악가, 가수, 무슨 뭐 성우들 특히 저한테 대부분 다 수술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갑상선 수술 후에 뭐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경우인가요? 암이 너무 심해가지고 갑상선 전절제술을 하고 그다음에 림프절 전이가 좀 심하게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가 어딘가에 또 전이가 됐는데 제거가 다 안 됐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하는데 체내에서 방사능을 내는 요오드 성분을 약으로 복용을 하면은 이 요오드 성분은 항상 갑상선 세포에서 이게 갑상선에 있는 여포 세포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방사능을 내서 그 세포를 파괴시켜 줄 수 있는 일종의 표적 치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많이 시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또 이 요오드 치료나 동위원소 치료를 너무 많이 하면은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2차적으로 혈액암,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림프종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경우가 안한군에 비해서 한 7배 높다. 뭐 이런 보고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많이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래요? 제한적으로 하고 용량도 조금 낮춰서들 많이 하고 예전처럼 고용량으로 안 하고 그런데 필요한 경우는 림프절 전이가 측경부 림프절 전이 정도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갑상선암, 양측 갑상선을 다 전절제를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좀 갑상선암 워낙 흔한 암이고 발생률 1위 암인데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3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딱히 저희가 갑상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불필요한 방사선 촬영을 좀 줄인다? 근데 뭐 사실은 방사선 촬영할 때 필요한 부위만 찍으면 되거든요. 뭐 갑상선이라는 건 목 부위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방사선 양에 노출될 경우에는 목 부위만 프로텍션에 보호를 하더라도 사실은 줄일 수가 있고 근데 사실은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할 때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사선 뭐 촬영을 안 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일이 만약에 있으신 특히 직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병원에 근무하시거나 뭐 치과에 근무하시거나 이런 때는 좀 귀찮으시더라도 확실하게 이쪽을 좀 보호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드시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암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규칙적인 생활 하시고 운동 잘 하시고 식생활 균형 잡힌 거 하시고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네.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한 예방법은 없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 그냥 초음파 한번 보실 때 잘 얘기하시면은 비용 안 내고도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 많으실 아까 거예요. 유방하다가 이렇게 네,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어디서는 뭐 서비스로 해주신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쉽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건강검진 하실 때 이거 괜히 뭐 발견돼봤자 치료도 안 한다는데 뭐하러 해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5분에서 10분이면 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부 KC 45세 분이 그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일이 걱정입니다. 약을 안 먹을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뭐 당연히 갑상선 조직을 많이 남기면은 약을 안 드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암 수술의 원칙은 일단 암이 한쪽에 있으면은 그쪽 갑상선 옆이라고 그러는데 반 정도, 갑상선 전체로 봤을 때는 반 정도를 띄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이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게 워낙 흔하고 천천히 진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수술 범위를 하여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갑상선을 절반 띄게 되면은 일반적인 갑상선 절반은 기능을 잘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약을 안 드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물론 이제 갑상선이 기저 갑상선 상태가 좀 안 좋다. 기능 저하증이 있다든지 염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러면은 절반을 띄더라도 이 절반이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꼭 약을 복용한다는 게 기능을 보충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게 항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복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대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암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어 복용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호르몬제. 근데 호르몬제, 갑상선 호르몬제 굉장히 안전한 약이거든요. 부작용도 없고 농도를 잘 맞춰서 드시면 거의 부작용은 없고 심지어는 뭐 산모들이 복용하더라도 태아한테도 안전한 약일 정도로 부작용이 없는 약인데 초반에 좀 드시다가 나중에 안 드시고 싶으시면은 리스크가 없어지면 다 줄일 수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기 발견,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이유가 하여튼 빨리 발견해서 조금만 뛰면은 나중에 약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괜히 키우다가 갑상선 다 떼어야 되는 경우에는 약을 평생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갑상선 암의 치료도 다른 암과 그렇게 크게 원칙적으로는 조기 틀리지 치료가 않습니다. 중요하다. 네. 직장인 DC 55세 분이 요즘 그 남성 갑상선암이 늘고 있는데 이 남성 갑상선암은 경과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말 그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갑상선의 예후가 안 좋은 거를 나눌 때 남성이 여성보다 예후가 안 좋다는 거는 뭐 학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게 맞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진료를 해보면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성 암 환자분들이 훨씬 림프절 전이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뭐 물론 이제 발견 자체가 남성분들이 워낙 갑상선암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덜 발견되는 경우라서 더 진행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유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진행은 빠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저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를 하고 더 빨리 수술할 거를 권유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 주부 PC 48세가 다시마와 미역을 많이 먹으면 갑상선암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거 진짜 궁금해하는 분들 이거는 많아요. 전혀 상관이 아니고요. 없나요? 네, 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 요오드 성분, 김이나 미역, 뭐 해초류에 많이 들어있는 요오드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그 대사가 대부분 갑상선에 있는 여포세포에서 그 요오드 성분을 흡수해서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먹으면은 갑상선암이 더 생긴다 또는 뭐 덜 생긴다 뭐 요오드 약물을 먹으면은 암을 막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암이 너무 심해가지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동위원소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 요오드 성분을 드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암세포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방사성 요오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 그때는 이거 시기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제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요오드 성분을 많이 먹고 덜 먹고 이런 것들이 물론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이 자극은 받겠죠. 자극은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암으로 뭐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거는 없고 그래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 평소에 교수님이 뭐 쓰시거나 혹은 또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아이템을 저희가 좀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저는 뭐 딱히 뭐 진료를 할 때 뭐 이렇게 뭐 쓰는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게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뭐 초음파 보고 뭐 모형 갖고 설명하고 이런 거 정도밖에 없는데 손편지 같은 거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제 환자들이나 뭐 그리고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편지를 쓰면은 이렇게 앨범에다가 이제 조금씩 보관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손편지도 있고 뭐 기사도 있고 그냥 앨범에다가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최근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이제 환자들이 준 편지들 있는데 하여튼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거나 이럴 때 시간 날 때 이렇게 넘겨보면 자주는 못 보지만 뭐 그래도 힘도 나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역사가 담겨 있는 교수님의 볼 역사. 때마다 진료 그냥 역사. 재밌어가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교수님, 저희 갑상선 암 환자들에게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 가장 이제 제일 사실은 많이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꼭 수술해야 되나요? 이런 거 요즘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를 제가 다 수술하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환자분들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지켜보다가 천천히 수술하자 아니면 아예 수술하지 않고 좀 지켜보자 뭐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옵션을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평생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보단 제가 더 많이 알잖아요. 제 의견을 한 번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어떤 환자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보시고 뭐 1cm 안 되는 암이라는데 그냥 지켜봐야겠다 그러고서 뭐 한 5년 뭐 10년 이렇게 지나서 너무 많이 번져서 요즘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초반에 저를 만나셨으면은 그냥 수술 조금만 하고 지금 아무것 치료도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수술도 너무 크게 하고 고생하시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좀 만나보시고 뭐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환자들 물론 외래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처음 오시는 초진 환자분들이나 신한 환자분들은 안 기다리시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좀 봐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갑상선암이 천천히 자라는 긴 거북이암인데 이 거북이와의 이 싸움을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를 결정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결정하시지 말고 한 번쯤은 저 같은 의사 만나서 어떻게 할지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시는 게 치료 과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갑상선암의 최신 술기부터 정말 궁금했던 소소한 이야기까지 잘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강 이야기,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명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고프실 것 같아요.